예, 오늘 김창의 창에서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갈등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는 대한민국 내 반중 협중 이슈를 두고 중국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광운대 김희교 교수님과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좀 다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내란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고요. 이제 빛의 속도로 진행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다들 엄청 놀랐잖아요. 교수님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다 또 고법이 또 재판을 연기하면서 또 한번 놀라고 이제 지금은 또 한덕수, 김문수 간의 속 시끄러운 단일화 협상이 막 당이 깨질 정도로 지금 막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방금 바로 전에 또 김상우 의원 또 탈당 기자회견하고 와서 또 바로 그냥 따끈따끈하게 지금 또 탈당 대담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대선 후보도 그래서 사실 중국에 대한 발언을 좀 대단히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에서도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리어 중국에 대한 발언을 하는 자체가 표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눈치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국 이슈를 다루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우리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금 우리가 국내 문제가 거의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야. 거의 하루를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런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지금 국외의 문제도 심각하죠. 심각하고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들이 지금 외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고 진행되어 왔던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고 이런 시기여서 한시라도 빨리 이 내란 사태를 정리를 하고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위상을 지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더 쏟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기이고요.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19세기처럼 그냥 국내 문제에 치중을 하다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이고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만 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관세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도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우리 집 대선에 관심이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 국가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시아를 갔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들을 방문을 캄보디아까지 세 국가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우리에 비해서 국력이 훨씬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왜 거기까지 날아갔느냐 하면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에 이어지는 세계 질서의 재편 여기에 그런 국가들조차도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물며 한국이야 말할 것도 없죠. 관심의 대상이겠군요. 그래서 중국의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을 거고요. 관심은 대개 세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했던 탈중국 방침이 지속될 것이냐. 아마도 이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이 관세 전쟁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중국은 훨씬 더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단순히 관세 전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인데 한국이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계속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중심으로 세계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신냉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아니라면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
그 대만 유사시에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 불개입 결의안인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주 생존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중국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나도 매국적이고 중국 공산당 공작이다 뭐 이런 비난까지 이제 퍼부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외교 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몇몇 사람들이 다 쪼물렀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사법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법부의 개입이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이 결정하면 국민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죠. 다르게 말하면 시민들과 국민들이 사법부를 통제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이 민주주의가 위반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문제에도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전혀 개입을 못했어요. 통제하지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혹은 국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채 비밀리 뭔가를 진행하고 국민들한테 사후에 통보하는 사드가 그랬고 마늘 파동이 그랬고 그런 식이었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통제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통제를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상식으로 외교를 보는 거예요. 예.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국민 상식으로 외교를 보는 첫 번째는 도대체 대만 사태에 왜 한국 국민의 목숨을 갖다 바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뭐 대만 편을 들어야 된다,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대만 사태가 왜 심각하냐 하면 대만 사태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에요.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일본과 한국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한국은 전쟁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이 사드를 왜 문제 삼았냐 하면 사드는 이 탐지기가 중국 전역을 탐지를 해요. 즉 미사일을 쏘는데 중국으로서는 수비가 안 될 가능성이 사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처럼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둔해서 미국이 싸움을 한다면 아마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제1타켓을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혀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 전쟁의 한복판에 끼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국과 네. 미국이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그리고 또 끊임없이 그것이 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성은 늘 있는 것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대만에는 우리가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는 것은 그 다른 시기보다도 훨씬 좀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트럼프한테 기대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트럼프가 계속 평화를 주장했거든요. 예. 평화를 주장하고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네오콘 세력과 아직도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국방부는 달라요. 미국 국방부나 네오콘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자기의 이익에 위배되는 집단이자 대통령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이 나토에서도 트럼프는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미군을 축소하거나 군사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산복합체들하고 이해관계가 확 달라지는 또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들은 다시 그들의 먹거리를 혹은 군사비를 올릴 수 있는 뭔가의 해야 된다, 모티브를 동기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장 찾기 좋은 곳이 여기죠. 대만이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굉장히 고양되어 있고 특히나 일본이 앞장서서 중국이 위험하니까 이 지역을 하나의 전장으로 만들어서 같이 싸우자라는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위험해졌군요. 위험해지죠. 특히 일본의 움직임이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게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방금 지적하셨으니까 정말 그 얘기를 하나의 전장 개념을 좀 얘기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난달에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를 다 하나로 전장으로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자. 그러니까 이제 원 시어터 하나의 전장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때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한국을 하나로 묶는 구상 같더라고요. 일본의 구상 같지만 그 미국의 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게 일본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구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진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아직도 이시바 정부나 트럼프 정부가 그런 구상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까지 내부의 군부 혹은 우파 세력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아시아판 나토. 네네네. 아시아판 나토를 포함해서 하나의 전장도 그런 측면이고요. 최근에 김태호 차장이 미국에 건너가서 알렉스 우엉 NSC 부보좌관을 만났단 말입니다. 꼬리를 감추고 있던 김태호가 거기까지 낮에 가서 만난 이유는 일본이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소위 각국의 극우들의 꿈의 이 새로운 꿈의 새로운 계획들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체가 가속도로 지금 발진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 정부나 국가가 개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쪽에서는 군대 확산, 군비 확산 혹은 뭐 전쟁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이라는 하나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결속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하나의 방식으로서 하나의 전장이라는 이론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일 군사협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전쟁을 실현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미군 기지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그 비원비 랜스 전략 폭격기를 전진 배치한다. 오산 기지에 F-16 배치한다. 그리고 군산 기지에 5세대 전투기 F-35A 새로 배치하면서 뭔가 좀 무시무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알다시피 일본의 그 주로 미군들은 해군과 공군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한 미군은 주로 이제 육군인데 기침이 자꾸 나네요. 그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개입을 당연시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주적을 중국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거든요.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주적으로 한국, 일본을 선봉에 내세우고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신냉전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이든이 개편되면서 트럼프로 넘어왔는데 트럼프는 뜻하지 않게 관세 정쟁이 확대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시기에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본은 급속하게 재편되어서 그 하나의 전략 기구로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거고 한국도 들어가려고 하던 차에 내란이 일어남으로써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라도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신정부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에 다행인 것은 그 구도에 한국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신정부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테고 우리 입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안도 내어놔야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신정부가 들어섰다고 그걸 잘 싸워낼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나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 소위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무너지기 이전, 미국이 패권의 힘이 셀 때 같으면 우리가 뭐 별로 힘이 없고 뭐 우리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미국이나 일본이 뭉치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같은 중견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은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말하는 아시아판의 나토의 핵심은 방위 체계입니다. 방위 체계와 안보 체계가 두 개가 다른데요. 예. 방위 체계는 구체적으로 적을 상정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중국을 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이 뭉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식은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훨씬 높고 높지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중국을 적으로 하는 그 방위 시스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경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의 주적을 놓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단적인 우리 이 동아시아 전체를 어떻게 안보 체제로 구축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유럽도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없는 나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없는 나토라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주적보다는 그중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신정부는 충분히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2028년까지 약 31조 규모로 대미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자동차 생산 분야, 부품 물류, 철강, 뭐 이런 미래 산업, 에너지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과거에는 말입니다. 네. 국내 재벌들이 이제 전투적인 민주 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서 중국으로 간다, 베트남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또 철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게 결국 조공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밖에는 이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형태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의 질서 WTO 체제가 유지될 때는 대기업의 이익이 그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대기업이 굳이 국적을 바꾸지 않더라도 한국의 노동력이나 한국의 기술을 이용하고 다른 시장에 갖다 내다 팔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한국 자동차는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에서 거의 철수를 했고요. 미국 시장으로 먹고 사는 형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관세 압력이 현대자동차에 더 심하게 미친다면 현대자동차 그 자체는 미국으로 옮기면 살아남을 방법이 있어요. 이게 현대자동차의 이익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이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그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들이나 거기에 딸려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결국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산업은 공동화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지금 지정학 시대에서 지경학, 정치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 버리는 시기에는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대기업들은 지금 얼마든지 국적을 바꿉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만의 수호신이라고 부를 만큼 반도체로서 세계의 그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벌어지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공장을 다 밖으로 빼냅니다. 유럽에도 짓고 일본에도 짓고 심지어 한국에도 짓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 당연히 짓고요. 이렇게 되면 대만은 결국은 대만 역시도 TSMC로 먹고 살던 국가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지금처럼 지경학 시대에 맞물리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대기업을 직영학 시대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문제와 예. 설령 두 번째 그들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아있는 한국의 노동자들,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왔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현대자동차를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떠나고 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너무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제가 또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현대자동차가 떠나는 그 자리에 정말 엄청난 일자리의 문제도 걱정스럽고 이게 뭐라고 할까 왜 그 일방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다 하게 만드는 그 압력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미국의 압력에 예전 같으면 미국의 압력을 들어주면 미국이 그만한 선물을 줬거든요. 예. 그만한 선물을 줬어요. 달러 체제가 유지되는 시스템 자체가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선물도 안 주고 공장은 옮기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별 국가들은 이제 미국에 놓으라고 하고 자기 먹을 자기 살 국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늘 저의 기본 생각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두 나라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왜 그 어느 한쪽 편을 들면서 일방적으로 한쪽과 손을 뗄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의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광진구 자양동의 양꼬치 거리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반중 시위를 벌였어요. 주로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라, 뭐 시진핑을 퇴진하라, 뭐 이런 구호를 내세웠어요. 그 일종의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가서 현중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극우파들이 그 혐한 시위하는 장면들이 탁 떠오르던데. 한중 관계로 볼 때 이건 사실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시위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근데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중국 청년이 물러와서 한국인은 물러가라 데모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박노자 교수가 혐중은 병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혐중은 병이다. 예,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혐중 그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행동화하는 테러 단계까지 사실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병적인 현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적인 현상이 어디에서 왔을까 보면 그 내부에는 이것을 부추기고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왜 또아리를 털고 있느냐?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불편한 세력들이 있어요. 친미 세력일 수도 있고 기독교 세력일 수도 있고 뭐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 분석은 차치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에게 저와 같이 테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드처럼 어떻게 꼼수로 설치해 놔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국과 꽤 상당 기간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민이 아무 죄도 없는 나라에서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국가 간 대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소수의 테러 분자들이 양국가 간을 망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사실 중국에 대한 혐중 시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거든요. 올해 2월엔 뭐가 있었냐면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그랬는데
당시 그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악성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이빙 대사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반중 시위는 일부 세력이 중국을 내세워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이건 보수 진영에서 의식적으로 펼치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중국이 한국 선거를 부정선거를 만드는데 개입했다라고 하는 설을 막 퍼뜨리고 있고 지금도 막 엄청 퍼져 있습니다. 각종 유튜브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함중을 부추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해서 그건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건데 그 다이빙 대사의 악성 사건이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 종이 한 장 남겨놓고 굉장히 위험한 양국 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심각한 외교 문제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외국에 나간 자국민이 한 명이라도 살해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포함면 거의 전쟁 상태를 발발을 시키는 국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와 같은 정말로 중국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악성 루머를 한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퍼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가급적이면 지금까지의 문제는 그냥 한국의 내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줬기 때문에 지금 뭔가 외교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만약 중국민을 폭행을 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관광객들한테 불의의 사고를 일으킨다면 중국이 더 이상 참지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와 국가 간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힘과 힘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아주 망각하거나 무시해요.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을 보면 중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만큼 큰 강대국이 되었는지 그 여실히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토류예요. 히토류 우리 요소수 하나로 전국이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랬죠. 중국이 이전과는 달리 이제 히토류를 무기화시켰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편을 들어서 중국이 제재를 하는 국가에게도 우리는 제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표방도 했단 말입니다. 그 히토류 카드를 하나라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불과 몇 명의 이 선동분자들의 폭력 때문에 국가가 입을 피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마디로 좀 너무나도 우리 국익으로 놓고 본다면 위험한 일들을 겁없이 막 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온 김에 미중 갈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따박따박 같이 관세를 때리면서 두 나라가 다 힘들겠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미중 간의 갈등을 보면서. 아무튼 지난달 마지막 주에 이게 백악관하고 중국 상무부에서 이제 고위급 실무단 회의가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두 경제대국 싸우는 건 때문에 서로 피곤한 건 사실일 테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고 이 싸움은 어디까지 가고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0일이죠. 이틀 뒤에 스위스에서 이제 미중 당국자들이 만난다고 해서 지금 아마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만나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협의 결과는 그냥 스스로 서로 의견을 타진하는 수준 정도일 것이지 구체적인 타협점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이런 제재 혹은 미국의 중국의 봉쇄 정책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은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일 것에 대비해서는 중국도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살던 국가였거든요. 한때 38% 우리와 비슷한 포션을 GDP에 차지했는데 이것을 최근에 20%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내수로 많이 돌렸고요. 그리고 그 수출 조사도 굉장히 다변화시켰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퍼센트를 15% 정도밖에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GDP로 한 2.5%밖에 안 돼요. 그걸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산술적으로 2.5%가 없어지는 거예요. 견딜 만한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많이 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히토리죠.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이 중국에서 대부분 근거지를 잡고 있어요. 애플은 뭐 80에서 90%, 뭐 테슬라는 40%. 거기에다가 또 만드는 상품만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와서 대부분 20% 이상씩을 팔아요. 그걸 못 팔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본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 테슬라, 애플, 그리고 월마트 세 개만 하더라도 GDP 11%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관세 전쟁을 길게 끌면 미국이 훨씬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풍자 만화들도 나오는데요. 계속 트럼프가 시진핑의 목을 조르면서 딜해야 돼, 딜해야 돼 이런 풍자 만화까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협상하자고 하지 않았어라고 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협상을 다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은 훨씬 더 느긋하게 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세 전쟁은 이건 서로가 이길 수 없는 서로 손해보는 전쟁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느 시기에 합의에 도달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자기 체면을 살리고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중국 쪽에서는 지금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또 대담을 살살 또 이제 마무리 네. 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러시아발 소식 중에서 북러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 쭉 좀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참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러는 이제 혈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북러가 가까워질수록 북중 관계가 좀 왠지 서먹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중 간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성이 높은데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소원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러 간의 이런 관계와 앞으로의 북중 간의 관계를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지금 러시아 60주년 전성절 60주년 기념으로 이제 누가 모이느냐고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관심이 예. 많았고 중요했었는데 시진핑은 가요.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갈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추적을 하지만 제가 추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면 틀림없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모양새가 섭니다. 예. 그 소위 한때 동맹처럼 굴던 세 국가가 갔는데 대면대면하게 인사만 하고 헤어지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보이는 게 너무나 뻔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사안들이 조율이 안 돼서 안 가는 게 아닐까?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좋고요. 처음에 뭐 많은 논자들이 이건 군사 동맹이 아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군사 동맹이고 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시적인 동맹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인정한 걸 보면 앞으로도 지속될 동맹일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뭐 역키신저 전략에 의해서 미국이 러시아하고 손잡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미국의 생각이지 러시아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중국 없으면 경제적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석유도 중국에서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푸틴과 시진핑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 힘이라고 불리우는 가스관 개통하는 것 이제 아마 핵심 아젠다가 될 겁니다. 즉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훨씬 심화되었어요. 이걸 떼어놓는 데는 아마도 당분간이 아니라 꽤 상당한 기간이 미국이 전력 투구를 해야만 가능한 거여서 역키신저 전략이라는 것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발전해 가면서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양안, 한반도 이리까지 전체가 위험을 같이 느끼는 하나의 전장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당연히 러시아와 붙어 손잡고 강력한 북중러의 동맹틀을 만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네. 이건 또 생각보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 세 국가는 초록이 동색이다처럼 생각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도 보수 언론도 자꾸 그렇게 또 몰아가고 싶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중러로 세계 한꺼번에 엮이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평화의 중재자의 이미지에도 큰 손실이 나고요. 중국은 단순히 북한 하나를 상대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대1로만 가입하는 국가도 150개국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 가입의 명분을 뭐냐 하면 우리는 평화 주청자야. 우리는 니네 주권에 가입하지 않아. 이런 걸로 다 모아놨는데 한쪽에서 전쟁을 책동하는 신냉전 군사 동맹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쌓아온 걸 다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걸 유지할 필요에서도 북한과 견제를 하고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은 북한을 좀 더 평화적이고 좀 더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묶어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을 뵈니까 이 대담을 마무리하려다가도 조금 하나 또 더 물어봐야 더물이 자꾸 닫고 나오는데 좀 중국 인구 격감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짧은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두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격차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이제 중국 인구가 1.0 이하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 거는 뭐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감소될 전망 같은데 이 중국 인구 격감설이 과장되면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감소나 고령화가 중국 사회에 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고요. 인구 격감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풍습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곧 위기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적으로 인구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은 땅덩어리 크기에 비해서 여지껏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걸 어떤 합리적인 인구로 미국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지금 그 전체 GDP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GDP는 뭐 15,000불도 안 되는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인구가 주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중국도 지금 고년층이 훨씬 많아지는 풍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그와 같은 노인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의 문제를 그럼 어떤 힘으로 이것을 먹여 살리느냐라는 문제가 남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빅테크 기업들한테 플랫폼 기업들한테 돈들이 다 몰리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일자리는 굉장히 싼 배달 일자리 같은 것만밖에 없어지고 비정규직으로 다 바꿔지고 하지만 그 돈 전부는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돈을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돌리느냐라는 문제가 저는 핵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 문제보다 훨씬 그게 더 중요하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일수록 그게 더 핵심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북유럽처럼 세금을 극단적으로 많이 올리거나 중국처럼 국가가 힘을 가져서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배를 해 나가는 방식이 적어도 노인 문제를 대하고 인구 절벽으로 가는 걸 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다. 즉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구 문제를 대하는 데에는 핵심적인 화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을 마치려 합니다. 워낙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을 너무 편하게 아주 거침없이 밝혀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참 치르고 있는 우리 이 나라의 이 외교 문제 특히나 대중관계에 대해서 짧은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습니까?
워낙 그 내란 전당들이 준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진압할 정도로 터지니까 외교 문제나 외부 문제에 신경을 못 쓰고 거기서의 방향을 제시도 못하고 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안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다듬어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신정부가 집권할 때는 이와 같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전략 차원에서의 고민도 고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난들이 집행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지속적인 압박도 커져가고 한국 경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는 연일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대통령 선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주신 광운대학교 김희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